현대사 미스터리 시간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시대 연구원 미녀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내용인즉 1987년 11월 29일 당시 버마로 불렸던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칼 858기 여객기로 추정되는 비행기 동체를 대구 MBC 특별 취재팀이 촬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도 편성했으니 다시 한번 조사와 수색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지만 이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현대사 미스터리 시간에는 1987년 11월 29일에 발생한 칼 858편 여객기 실종 사건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강진욱 기자님, 네. 되게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칼 858기 폭파 사건으로 지칭을 하는데요. 네, 강 기자님께서는 858편 여객기 실종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근데 폭파냐 실종이냐는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일 것 같은데요. 실종이라고 지칭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아마 폭발이 거의 확실하지만 확인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비행기가 없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졌거든요. 예. 그건 이제 공중 폭발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종됐다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려면 뭐 공중 폭파 실종 사건 이래야 되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세월이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나오면서 뭐 조작설, 음모설, 뭐 또 실제로 폭파다, 뭐 범인인 김현희가 범인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강 기자님은 어떤 점에 이 사건을 새삼스럽게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게 현대사 미스터리로 다루어야 될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논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하지만 예. 제대로 따져보면 이 역시 조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반론도 워낙 강해서 예. 사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예. 그 뭐 거의 뭐 정부 차원에서 사건을 제대로 한번 규명해 보자라고 예. 심지어는 그 국정원까지도 아예 김현희한테 좀 있는 대로 사실을 밝혀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해서 김현희가 국정원으로부터 압박을 당했다. 이 좌파 정권이 나를 가짜로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워낙 정부 차원에서 의지도 강했고 예. 그 덕분에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특히 이제 2003년 4년쯤에는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그런 네네. 노력이 좀 있었군요. 예, 그 노력의 성과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예. 우선 이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나온 게 제가 책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소설 배후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예. 1, 2편으로 된 소설인데 예. 서현필 작가, 필명은 서현우인데 예. 그분이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작이 워낙 의혹이 짙다 이런 내용이죠. 뭐 안기부나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뭐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이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강했으니까 당시 KBS, MBC, SBS 공중파 3사가 전부 특집을 다뤘어요. 특집을 만들어서 사건의 그 의혹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럼 그 좀 KBS 한 분만 보더라도 이건 거의 조작이다 싶은 게 확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지 천주교 뭐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분들이 예. 나서가지고 유족들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예. 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책을 많이 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성국 신부님이라고 이제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데 그분이 낸 책이 한 1,000억 원 됩니다. 신부님께서. 네네. 대표적인 게 뭐 전두환과 헤로테 이런 책도 있었고요. 또 전두환, 김현희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책도 있어요. 이 밖에도 뭐 두세 권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 신성국 신부님과 아까 얘기했던 그
소설 배우 작가 서현우 작가 이런 예. 분들이 쓴 책들이 한 너댓 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신동진 씨라고 또 있었어요. 같이 이제 그 진상규명의 사무국장 하신 분인데 이 책도 아주 참 명저입니다. 칼 858 무너진 수사 발표라고 그래가지고 수사 발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아주 따진 책이에요. 이 책만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 그 이제 정부 차원과 그다음에 네. 천주교 네. 정의구현 사제단 측 그리고 사회적인 또 유가족 측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기간도 네. 있었는데 네. 그 이때 어떤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뭐 밝힐 수 있는 뭐 사실들이 밝혀진 게 새로운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예. 저항이 또 워낙 강했죠. 아. 국정원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이제 덮어야 되는 쪽에서도 저항을 한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그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들춰내느냐 이 저항이 워낙 강했어요. 근데 그 접점에서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접점이 이제 접점에서 뭐 공방이 되고 또 제대로 된 또 뭐 법적인 어떤 문제도 이제 처리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까지는 못 간 거예요. 네. 그냥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역시 강하게 네. 그냥 억눌렀고 이런 차원에서 아주 아쉽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음모에 쌓여 있는지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나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네. 그 뭐 수백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책들이 한 10권 가까이 됩니다. 칼 858 사건만 다룬 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기한 의혹들 이렇게 총 정리하는 작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네. 뭐 저 역시도 오늘 몇 편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논의돼 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추려보면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작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요. 네. 애초에 비행기가 이제 실종이 됐건 뭐 어떻게 됐건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 제대로 수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역에 가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정확한 추락 지점까지도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추락 지점 확인이 안 됐죠. 예. 왜냐하면 그 벵골만에서 안다만 해역으로 네. 그 대양 상공을 날다가 추락을 했으니까 예.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예. 일정 그 지점을 지날 때마다 의무 교신 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마지막 교신 지점을 근거로 또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교신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신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면 어디쯤이겠다라고 해서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 교신 지점을 속여버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고 엉뚱한 곳에 엉뚱한 지점을 마지막 교신 지점이라고 속여놓고 그다음에 추락 지점도 엉뚱한 곳에 가서 한참 일주일 이상을 허비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 추락 지점이라고 밝혀져서 수색했던 곳은 어딘가요? 그게 이제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의 그 밀림지대죠. 칸차나부리라고 지금도 지명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관광지가 밀림 지역. 네네. 아주 뭐 접근이 어려운 그 고산지대 카렌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렇죠. 초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거기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거기서 허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바다인가 봐. 네. 그 내려가는데 그 육지의 면한 바로 앞에만 또 얼쩡거린 거예요. 그보다 사실은 그 아까 이제 교신 지점을 얘기하셨는데 네. 이 칼 858가 지나면서 이제 교신한 마지막 지점은 항공 관제 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인도 캘커타 지역 캘커타 항공 관제 구역이었어요. 그걸 톨리스라고 불러요. 네. TOLIS라고 해서 예. 거기는 벵골만에서 안다만 해요. 그렇죠. 인도에서 버마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네. 그 인도양쯤 지나면서 그 인도 지역에서 버마로 넘어갈 때 한 마지막 교신을 하고 사라진 건데 거기서부터 거의 800km나 떨어진 곳에 추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800m면 엄청난 800km. 800km면 네. 그 엄청난 그리고 비행기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그렇죠. 그러면 뭐 거기에서 무슨 잔해가 발견됐기 때문에 추락했다고 발표를 했을 텐데 뭐 잔해가 거기서도 발견이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잔해가 발견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무슨 뭐 카렌족들이 뭐 잔해를 발견했다더라. 비행기 떨어지는 걸 봤다더라. 나중에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확인이 안 된 거짓 정보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제 누가 이런 정보를 퍼뜨렸는지 나중에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정보에 휘둘려서
엉뚱한 곳에 가서 일주일 열흘 그냥 허비해 버린 거예요. 정확한 그 추락 지점은 아예 파악도 못한 상태로. 뒤늦게 이제 일본에서 그래도 일본 언론들이 좀 취재력이 좀 세다 보니까 뭐 버마에도 알아보고 태국에도 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교신 지점이 거기가 아니고 네. 톨리스였더라라는 보도를 해요. 뒤늦게 이제 이게 11월 29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한 엿새쯤 지난 12월 5일쯤부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왜 잘못 보도가 됐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렇죠. 제대로 된 지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전에 휘둘린 대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마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까지 여기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 음모론을 낳을 만한 충분한 여지를 그런 것들이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뭐 마지막 의무교신 지점을 네. 톨리스라는 곳인데 어떻게 속였냐면 톨리스로부터 정확한 지점을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 이제 안다만 해역으로 들어오고 나서 네. 톨리스 다음에 어디스라는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교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지점 사이에 어디엔가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톨리스였는데 그걸 어디스라고 말을 한 것이 실수였느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말한 MBC 특별 취재팀이 그 여객기 858기 여객기로 추정되는 비행기 동체를 발견했다면은 그건 어디서 발견해서 촬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동체 지점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 이제 수색에 대해서 그때 아까 이제 유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진상규명 노력을 열심히 하셨던 신성국 신부님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동체 찾기를 이제 그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토교통부 당시 김현미 장관 때입니다. 그래서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총리실하고도 이제 얘기가 돼서 그럼 동체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정확한 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지막 교신 지점이 있었고 거기 지나면서 어딘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벵골만에서 안다만 해역 어디에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대구 MBC에 찾은 곳은 그보다 훨씬 동쪽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면 폭파되고 나서 그렇게 멀리까지 몇백 킬로를 날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그런데 어찌됐거나 칼기로 보이는 동체가 있더라. 그것도 뭐 전문가들이 가서 탐사를 해보니 있더라 하니까 한번 찾아보자 하는 정도예요. 정확한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동체를 촬영했다는 때가 2019년도니까 네. 그건 어디에서 발견했는지의 의미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발견의 의미는 있죠.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환기를 시킬 수도 있고요. 어딘가 떨어졌다면 여기가 아니라면 그럼 어디냐라고 또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초기 그렇게 이제 한 보름 20일 가까이 그렇게 엉뚱한 데 수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 수색 기간은 얼마 만에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종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11월 29일 날 비행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이제 수색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엉뚱한 곳에 이제 추락했다라는 거짓 정보들이 막 난무를 하니까 네.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 한 일주일 이상을 아까 말씀드린 칸차나버리 밀림 지역에서만 산악지에 가서 괜히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괜히 헬기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괜히 뭐 경찰들 들여보내기도 하고 네. 접근도 쉽지 않은 곳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이제 12월 5일쯤에 그 일본 아사히 신문 같은 곳에서 네. 그 버마 이제 항공관제 당국이나 이런 데 직접 취재를 해서 사실은 버마도 안 지났다. 저 톨리스 인도에서 넘어오는 지점이 마지막 교신 지점이더라라고 확인해서 보도해요. 예. 그럼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그쪽에 가서 수색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걸로 가질 않고 그냥 원래 수색하던 곳에서 조금 더 와서 해안 지역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거의 한 20일 가까이 그렇게 이제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렇게 부실한 수사가 무슨 장비가 없어서 그런가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랬을 리는 없고요. 그 네. 전에도 왜 비행기 사고가 많이 있었죠. 네. 바다에 떨어졌을 때도 수중 탐사를 해서 뭐 이제 군함도 가서 해서 이제 뭐 초음파에서 무슨 비행기록 장치도 찾아내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랬어야 되는데 이건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아예 그런 노력들을 방해한 흔적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러면은 이 추락 지점을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설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다 거짓 정보였다라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런 거짓 정보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거 이제 그걸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칸차나브리 지역에 떨어졌다 아니면 무슨 뭐 그 어디스를 지났다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태국발 AP통신, UPI 통신으로 흘러나와요. 태국발. 그러니까 태국 쪽에서 거짓 정보가 나온 것이고 그 정보를 UPI 통신, AP 통신 같은 미국 언론사들이 퍼뜨린 것이고 거기다 또 이제 무슨 태국발 이상한 그 정보를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입수를 해서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당시 대사가 제임스 릴리였습니다. 이 사람 네. CIA 공작원 출신이에요. 네.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언론을 통해서든 또 뭐 외교 라인을 통해서든 엉뚱한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는 딴 데 가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도 바보같이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총체적으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주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이지 누군가 실수나 이렇게 무슨 뭐 오보를 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시 신문들 보면 완벽하게 놀아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음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태국발 거짓 정보가 여러 연합통신 같은 통신사들을 통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유포됐다.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삽시간에 이렇게 거짓 정보들이 난무했던 것은 어떤 조직적인 네. 개입이 있었다라는. 네, 조직적인 개입인데 아까 이제 그 출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출처를 확인한 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책을 소개하다 말았는데 김현희의 파괴 공작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예. 일본의 독립 저널리스트 노다 미네오 씨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칼기 사건에 관련돼서 뭐 우리 한국 현대사의 아주 큰 사건인데 이 사건 규명에서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전 남겼다고 생각하는.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 취재를 해서 이 정도 분량의 글을 쓰기는 무척 어려운 거예요. 네. 이분은 칼기 사건 나고 나서 몇 년 뒤죠. 90년, 91년쯤에 두 차례에 걸쳐서 김현희의 궤적을 다 추적한 거예요. 김현희가 무슨 뭐 평양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어디 베오그라드 거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따라다녀본 거예요. 평양 가진 못했겠죠. 모스크바 가보고 베오그라드 가보고 무슨 비인 가보고 부다페스트 가보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추적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이분이 확인한 그 거짓 정보의 출처를 확인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로? 그게 이제 그렇게 막 수없이 많은 곳을 막 여러 군데를 돌아다 보니까 방콕에 가가지고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을 찾아냈어요. 이분이. 코리아 하우스. 코리아 하우스가 뭐냐 보니까 66년에 한국 정부에서 세운 음식점인데 일종의 정보 그 기관 비슷한 일종의 정보 거점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노다 미네오 씨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코리아 하우스는 미국 CIA나 한국 뭐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데서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고 그다음에 일본 정보기관에서도 자주 이용하던 곳이더라. 음식점의 형태는 떴는데 그렇죠. 정보요원들이 드나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 방콕이란 도시가 원래 이제 각국 스파이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라 그래요. 뭐 동남아시아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본 그 미국 입장에서는 서양인들이 와서 그 정보 거점을 차리기가 좀 곤란했을 거예요. 그 당시 1966년이면 한미 관계가 아주 밀월 관계였어요. 당시 이제 베트남 한국군 그렇죠. 파병 문제며 65년에 뭐 한일 뭐 수교며 이런 거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이 거의 뭐 미국의 손발처럼 놀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 시점에 이제 박정희 정권을 시켜서 이런 걸 거점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1966년에. 그리고 그 주인의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마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교통부 장관을 지냈죠. 아마 3대 교통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공구참모총장도 지냈고 유명 인사의 딸이죠. 근데 그 남편은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 미타니 다다시 미타니인가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2차 대전 시대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정보원 노릇을 하면서 정보 공작을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미탄이라는 사람이 코리아하우스 주인 미탄이라는 사람이 카렌족 정보 칸차나브리에 떨어졌다는 정보를 흘렸다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거짓 이 많은 거짓 정보들의 출처는 코리아하우스였다. 코리아하우스였다. 코리아하우스에 있는 일본인 정보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 정보들을 퍼뜨리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작했으니까 진상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비행 기록 장치를 찾아야 되고, 그렇죠. 수색을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색을 못하게 막은 거죠. 수색도 못하게 하고 초기 수색을 방해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도 못 찾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이제 흔적조차 못 찾게 만들어서 완전히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려 버린 거죠. 그래놓고서 김현희 하나 데려다가 김현희가 폭파했어 이러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네. 거짓말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게 이제 초기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7년 하면은 사실 우리 한국이 그때 이제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그해 겨울에 직선제 하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대중들의 이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증폭됐고 이런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회적 아주 이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선과 맞물려서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혹시 당시 또 조작하거나 대선에서 만들지도 않은. 당시 대선에 이제 그 김대중, 김영삼, 양김 씨가 출마를 하고 노태우가 또 그 여권의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그렇죠. 3파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36%로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몇백만 표를 김현희가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일조를 한 사건인 건 틀림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현희 얘기했는데 김현희 온 게 12월 15일 날 들어와요. 바로 대선 하루 전이네요. 하루 전이잖아요. 비행기 트랩에서 이렇게 제갈 물른 상태에서 테이프 붙이고 온 상태에서 뭐 그 전부터 좌우지간 이 사건이 11월 29일 날 터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반복 적대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양김 씨가 무슨 표를 어떻게 더 얻겠어요. 뭐 고정된 표는 있었겠지만 20몇 프로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통 이제 사회를 반복 적대 이데올로기에 이제 그 광풍 속에 몰아넣고 노태우가 당선되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선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80년대 전체가 80년대 10년 내내가 당시 이제 레이건 있었잖아요. 레이건 시대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나카소네 시대예요. 그리고 한국은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극우 적대 이데올로기에 아주 똘똘 뭉친 이 삼거두가 동북아 체제를 그야말로 극단적인 적대 지대로 만드는 공작을 아주 막 펼치기 좋은 때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 자리 빌어서 여러 번 얘기했겠지만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만 7년 집권 기간에만 4건의 국가조작 테러가 있었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이 건 김현희 공장 말고 그다음에 아웅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86년 9월에 김포공항 테러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웅산 사건 나기 한 20일쯤 전에 대구 민문원 밖에서 또 크레모아 테러가 또 있었고. 4건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그런 공작이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 사건만 하나만 딱 돌출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전두환 정권 들어서 레이건 정권이 이제 동북아 군사 패권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선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극단적인 적대 공세를 막 펼치던 그런 시절에 그런 때 이제 벌어진 사건 가장 크게 마지막에 벌어진 4건 중에 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국내적으로는 당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면 김대중, 김영삼의 후보 단일화로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이냐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정치적 관심이 증폭됐던 시절에 이들이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노태우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대선으로 이용하려 했다면 이 사건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죠. 그게 뭐 몇백만 표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건 틀림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는 네. 아까 이제 일본의 정권, 극우 정권이며 또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네. 일환에서도 이런 사건이 좀 필요했다.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레이건 정권이 이제 소련을 무너뜨리겠다는 작심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83년부터인가 이제 스타워즈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네. 레이건 정권 철분 초기에가 아마 자기네 군사 예산이 3천억 불인가 됐었고 끝날 때쯤 그 4년 뒤에는 거의 한 5천억 불 막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미 군사비는 거의 1조 달러를 넘어설 거의 뭐 육박하거나 넘어서거나 그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부터 어마어마한 분비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강도로 소련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조선도 같이 이제 압박을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아웅산 사건 난 게 이제 83년 10월 9일인데 그 9월 1일 날 83년 9월 1일 날 카일기가 캄차카 반도에 이제 소련 군사 기지로 막 들어갔다가 예. 소련 공군이 쏜 미사일 맞아서 격추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민항기를 미국에서 첩보용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미국 교수들이 그 책을 썼어요. 예. 이름이 데이비드 앤더슨인가 하는 분인데 그 교수였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007 뭐 이래가지고 당시 이제 편명이 007이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련과 또 같은 이제 뭐 사회주의권 국가였던 북한까지 조선까지 두 나라를 아주 그냥 악마화하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우리 저 007기 격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은 악의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악의 제국 같이 이제 편을 먹고 있는 조선도 마찬가지로 소악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악마화시킨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80년대 내내. 예. 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강 기자님 말씀을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칼 858편 여객기 실종 사건은 대내적으로는 이제 대선에서의 유리한 지점을 점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필요한 사건이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작된 사건의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일단 그걸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